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송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듀얼 콜링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모이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세상의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위치에 계신 분들과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기가 저어되었냐면,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여성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행정학자도 아니고, 정책학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주제가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제 학문적 영역이 아니고, 저 경영학자니까 학문적 영역이 아닌 게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게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를 얘기하려면 제 삶을 까발려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되게 절박한 질문이었고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의 고민의 여정을 들어보시고 한 분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 이걸 들어보시고 저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모여 있구나, 나도 이제부터 같이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식은 여기 앞에 보시면 현미경과 망원경이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결국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와 같아질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났을 때 얻게 되길 바라는 상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딱 느낌표처럼 하나의 결론을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들을 것 같다,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라는 감정을 전달해 드리면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여기 되게 식견 있으신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님과 교수님들 계신데, 또 존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각자 직업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personal is political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무기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 아가가 있어요. 여기 뾰루퉁한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이 뾰루퉁한 얼굴마저 귀여운 아주 예쁜 아가입니다. 근데 요 위에 요런 아가도 있어요. 형이거든요. 다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위에 중3짜리 큰딸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이고 중3짜리 큰딸이 있습니다. 썸네일이 자꾸만 포시돼서 약간 강의가 돼서 조금 옮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이제 너희들의 얼굴이 인터넷 돌아다닐 수 있다, 괜찮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괜찮다. 어차피 나도 유튜브 데뷔하고 싶었다. 허나 예쁜 사진을 올려달라 하여 이 아이들이 직접 고른 사진들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축복이고 감사하고 감사한 이야기,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런 삶의 그 모습을 준 사람들인데요. 왜 이렇게 떨리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학생들은 보통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저에게 축복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제 삶의 또 다른 영역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답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이 성별 구성비 여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45.7%가 여학생이에요. 대학원성은 41.8%가 여학생이고 직원분들은 42% 정도가 여자 직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들 중에서 차장급, 부장급 직원은 한 24.6%가 여성이시고요. 이 중에 여성인 교수들은 16%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속한 과에서는 한 12% 됩니다. 약간 되게 소수잖아요. 학부 때는 비슷한 비율로 출발했는데
심지어 직원의 성비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부장급 때 갈 땐 다 이제 이탈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보여지죠. 그래서 아가가 셋인 엄마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10%, 16%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교수 직업 세계에서 여자인 교수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가 이제 양쪽 영역에서 극대화된 사례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 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었거든요. 아, 내가 왜 태어났지? 그냥 태어난 건 아닐 텐데. 근데 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나는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되었고요.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답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을 좀 얻게 되었거든요.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유는 저는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청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누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참 의미 있겠다라는 목적의식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왜 하필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니 한국적인, 한국만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통일,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이라던가 지금은 평화 패러다임 바뀌고 있지만 통일과 평화라는 어젠다가 있더라고요. 시대적인 어젠다가. 그러면 통일과 평화의 프로세스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 뭐 한국의 구조가 재편하는데 뭐 작게나마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신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면 정말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답변을 스스로 찾았고 이것을 소명으로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필 여자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알 수 없겠더라고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답변을 알려면 내가 여성으로서만이 겪는 독특한 차별적 경험이 있어야 혹은 차별적 특혜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운의 케이스인데 여자로서 차별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뒤돌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남편은, 나의 남자 그 동료들은 자기가 왜 하필 남자가 태어났을까를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니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은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감정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느껴보지 못했고요. 결혼하고 특별히 출산을 하면서 내가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시대의 어떤 의미일까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출산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브리핑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제가 느낀 감정이기도 한데 저의 배치들과 저와 똑같이 될 후배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겠죠. 이 아이가 잘 컸다. 그 남편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풀 서포트를 못 받기 때문에 남편이 풀 서포트를 받는 사람보다 잘 못하지 않을까 한 두려움. 아이를 두고 직장에 나갈 때 꼭 애를 버려두고 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엄마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요. 직장에 가면 아까 10%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이면서 직장인 사람이 아직까지 되게 소수고 듀얼 롤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되게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직장 바깥에서 친구를 찾아서 만나서 이걸 공유하고 소통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외롭고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한편은 또 업무 성과나 또 엄마로서의 성과도 보면 나도 시간만 충분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속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몰이해, 비난, 오해를 많이 하죠. 야, 너는 그래도 애 봐주는 뭐 엄마가 있어서, 시엄마가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이랄까? 사실 엄마가 그래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또는 뭐 너네 집에 우리 엄마가 가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뭐 무릎이 아파. 이렇게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뭔가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몰리할 비난들로 인해서 속상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로인 사람들만큼 성과를 못 낼 것 같다. 혹은 전업 아내가 있어서 풀서포트를 받는 남자들만큼 성과를 못 낼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끼고요. 항상 어느 영역에서도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불충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곤하죠. 아무리 자도 이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가 이제 계속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되어야 돼? 분노하게 되고 누가 알아줄까 지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물론 생계 자체가 뭐 한부모 가정들도 있고요.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조차 사치일 수 있는데요. 이제 고학년 여성들을 기준으로 이제 약간 이 삶의 경험들이 지금 내러티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결국 내가 포기하고 싶다. 나 하나만 포기하면 되지?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제가 이따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M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고학년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도 여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수석 입사하고 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금 제가 내러티브 소개해드린 삶과 심리를 경험하다가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에 이르르고 실제로 포기하고 이탈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편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청년들은 자기 언니가, 누나가, 이모가, 자기 선배가 계속 다 이탈해요. 그럼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출산하지 말아야겠구나 해서 또다시 이쪽 영역을 포기합니다. 사적 영역을. 비혼과 비출산이 늘어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계속 탈성적 전문가 개인으로서 살도록 훈련받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되고 그 역할은 거의 여성에게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내가 못하게 되니까 나의 훈련받은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걸 포기하자. 그래서 청년들은 비혼 비출산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출산한 여성들은 공적 영역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사적 영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되게 절박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실천적 질문이기도 하고 실존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내가 그러면 아이를 낳았다. 나는 돌봄도 하면서 사회에도 기여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되는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회와 제도와 문화와 인식이 장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 개의 소명의 영역들을 병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 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극복해 나갈까라는 문제를 고민을 다들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비기독인이든 기독인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기독 여성들은 실존적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그래, 교회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애초에 남성과 여성이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짜장면집에 가요.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탕수육도 시켜요. 다 시키라고 해요. 그쵸? 내가 돈이 적으면 결국 짬뽕 짜장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선순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제도와 문화와 인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 중에 뭘 하겠느냐 결정하는 순간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둘 다 병행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인식이 작용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는 걸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다 병행하기 너무 벅찬, 제가 아까 쭉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런 삶과 심리를 경험하면서 병행이 어렵다.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할까? 그래도 가정이 나에게 주신 프라이머리 소명이 아닐까라고 결정하고 두 번째 거를 차순위로 돌리게 되는 일들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주의적 사고, 페미니즘적인 사고 방식이 여자들을 이제 해방시켜주죠. 너도 그런 성별로서가 분류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너의 부르심이라는 단어 쓰진 않지만 너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 보스처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약간 가로를 쳤어요. 크리스찬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근데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주의적 사고방식이 내가 여자로서의 존재감에 해방을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더 우선한 가치관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그 여성주의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성주의 사고방식을 병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목회자는, 성경 교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신앙을 좋다고 한 사람, 신앙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맞는 건지, 이게 성경과 병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팔리나요? 네, 제가 이제 당사자성의 무기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막상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들려지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좀 노력하고 뭐 청원함 아카데미도 열리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기억적인 성향의 크리스천들에게만 있고 퍼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더 들려줘야 된다. 아직 더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것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다수의 그 목회자님들이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티칭 파워, 프리칭 파워를 가지신 분들이 중년의 남성 이상들이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주제가 이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중요한 문제도 굉장히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굳이 이 문제에 천착할 만한 동기가 적으시기 때문에 연구를 덜 하시거나 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삶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럼 이제 목회자님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 사모님들이 세트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본인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걸 돌파할 만한 통찰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저 이제 씨름하고 이제 기도하고 부딪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왜 태어났냐, 왜 한국에 태어났냐가 왜 여자로 태어났냐 이전의 답변을 제가 발견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더 큰 깊은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살펴보자면 아이들은 장성할수록 엄마의 도움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엄마든 아빠든 돌봄 제공자들과 점점점 분리되죠. 그래서 대학만 가더라도 내가 주는 건 뭐 인생의 조언 정도이지 자기가 독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죠. 그럼 그때 가서 엄마한테 뭘 해야 되냐. 내가 전업돌봄 하려고 그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었는데 다시 들어가기 어렵죠.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손 놓고 있었다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때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 선배 여성들은 하고 계시지만 뭐 시민사회 참여나 교회 참여나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그분들 담당하고 계시지만 모든 여성이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이 두 개가 다 나에게 주신 소명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인정이 되어져서 이제 감당하고 나아가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제도나 사회 문화에서 대한 문화로 제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노력해보자라고 이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은혜로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라면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이런 소명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적 용어잖아요. 기독교적 용어로 출발했죠. 부르는 자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조직행동론이나 인사조직이라던가 혹은 진로개발학에서 이 소명이라는 용어를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소명 또는 듀얼콜링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이 듀얼콜링 담론이 일반적인 언어로 세상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인데요. 천천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소명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지? 진로개발학자들이 정리한 건데요. 소명이라고 부를 때에는 초월적 부르심이 있고 자기 삶의 목적과의 합일성이 있고 사회적 지향성이 있는 것들을 소명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초월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자가 외부에 있다. 외부적인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이때 부르는 자는 국가의 부름, 가족의 전통, 사회의 필요, 더 높은 권위 등의 외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그 부르심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삶에서의 특정 역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하고 있는 이 직업적 선택들이 공공선을 증진한다거나 타인을 직관적으로 돕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와닿고 좋은 데피니션 정의였습니다. 그럼 좀 더 좁혀 들어가서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너의 직업 세계에서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소명의 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따옴표로 인용한 것은 이제 베버가 루터의 저작을 요약한 것을 소개한 건데요.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제가 감히 저와 같은 문외한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하자면, 루터는 이제 성직자만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비성직자, 일반인들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장하는 공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우유를 짜는 것도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여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는 공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노동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일을 통해 서로를 섬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듯이 우리가 되게 절제하면서 근면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의 인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정의된 도식을 소개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오스게네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스게네스 박사님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차원으로 다차원성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소명은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명을 1차적 소명으로 강조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일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을 2차적 소명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긴 그래요, 그 저작을.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배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카톨릭적인 왜곡에 빠지게 되고, 일하는 것, 청교도의 윤리처럼,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일을 통해서 소명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일만 강조하면 개신교적 왜곡에 빠진다. 따라서 진정한 소명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 2분에 걸쳐서 소명에 대한 짧은 데피니션을 우리가 잠깐 리뷰해봤는데요. 기억을 환기시켜봤는데요. 제가 애초에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아, 그래, 듣다 보니 알겠다. 근데 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 제가 여성 남성으로서 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구원자를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예수님께 새로 태어난 자구나. 앞으로 예배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이고 개인적인 뭔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예배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내가 지금 아까 엄마가 되었을 때 사회에 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난 느끼고 있고 훈련도 받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못 나가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큰 메이저 담론에서 더 살펴봤더니 그러면 소명과 여성 어떨까라고 보았더니 일단 이 아까 제가 짧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 중요한 저자인가를 판별할 만큼 학식이 높지 않아서 신학적 영역이 짧아서 그냥 뭐 루터, 뭐 칼빈, 베버, 오스게네스 정도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여자가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것은 불강력적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아내에게 주시고 사회는 남편에게 주셨다. 근데 이분이 되게 큰 공헌을 하셨죠. 중세시대 여자들의 대다수의 직업이 가정주부였잖아요. 근데 성직자만 소명이었는데 일반인도 소명인이고 그 일반인의 소명의 영역 중에 가정주부도 소명의 영역으로 가정을 소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increase? 높이셨던 고취시켰던 점이 되게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게 고착화되어서 이제 저희들의 직업은 가정주부 말고도 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데는 안 되고 가정만이 여자들의 소명 영역이다라고 고착화되는 의도치 않은 효과들을 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중세시대 가정주부가 소명 영역이었지만 뭐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지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고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지위를 개선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이제 다른 학자들이 하시더라고요. 하여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성의 직업은 소명이다. 그럼 여성의 직업은 뭘까? 엄마는 소명이다. 이 논리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자면 엄마는 소명이다. 그럼 아빠는 뭐지? 세 번째, 만약 나를 결국 엄마로만 부르실 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소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기회까지 주셨을까? 기회는 물론 개인적 차가 있어요. 기회가 잘 안 생기죠. 아무튼 간에 뭐 엄마를 부르셨다면 이런 재능과 훈련과 소망을 왜 안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오스기네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소명의 다차원성인데요. 이때 이 일의 영역에서 가운데 딱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남성과 여성이 성에 따라서 어느 영역에 더 많이 배치돼 있고 일반적으로 배치되게 되는가, 혹은 교회 안에서는 여성을 어디로 배치시키고 남성 어디로 배치시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있는가를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상에서의 일은 사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용어인데요. 공간으로 살펴보자면 주로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 사적 영역이고요. 일터, 우리가 임금을 받고 직업노동이나 시장노동을 하는 공적 영역이 일터가 공적 영역입니다.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자면 시장노동, 비시장노동, 직업노동, 돌봄노동이라는 개념어를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자아도 이제 연결되거든요. 제가 뒤에 자아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사적 영역에 개인적 자아, 사적 자아를 발현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공적 영역은 나의 사회적 자아, 공적 자아가 펼쳐지고 고취되고 보양되고 잘 실현하도록 애써지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아, 공적 자아를 개발하도록 굉장히 훈련을 받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개인적 자아와 사적 자아만 하게 하고 나머지의 자아는, 사회적 자아는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주어진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과 성경 교사들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논의를 약간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빨리 말했죠? 죄송해요.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살짝 마음이 급하고 제한 시간이 있어서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됐는데 조금 느리게 해볼게요. 이 듀얼 콜링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보통의 이제 기독 여성들 혹은 비기독 여성들이라도 영유아기에 전업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예요. 직장 구조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해요. 외부에서도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도 비난해요. 뭐냐면, 야, 너는 밥벌이 하려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는 거야? 야, 너는 예수 믿는 여자라면서 얼마나 자아를 실현해 보겠다고 애를 버려두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 소명의 공간인데 버려두고 너 자아 실현하겠다 가는 거야? 라는 걸 스스로도 검증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듀얼 콜링의 관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적 영역만이 소명이 아니고 공적 영역 또한 소명이고, 그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아이가 어려서 아까 짬뽕 짜장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둘 다를 병행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기혼이 돼도 별로 안 바뀌어요. 근데 아가가 태어났을 때 이 문제가 많이 표면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 아가가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돼도 병행할 만할 수 있는데 영유아기 때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보통의 부부들이, 보통의 개인들이 어떠한 논거를 들어서 결정하게 되냐면 두 가지 논거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가 비교우의, 두 번째가 귀의 비용입니다. 비교우의는 이 두 가지 용어 다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비교우의는 남편과 아내 중에, 자, 너랑 나랑 둘 중에 일을 그만둬야 돼. 누가 더 잘하겠어? 당연히 너가 더 잘하지. 엄마가 더 잘 볼 거 아니야. 그렇겠죠.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 여성들이 돌봐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실제로도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육아 팁을 구한다. 친구들 다 여자예요. 이모, 언니, 엄마 다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의적 관점에 따라서 돌봄에 더 익숙한 사람이 아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제 비교의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 기회 비용의 관점은 뭐냐면 이제 기회 비용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옵션 중에 가장 큰 것, 이게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너랑 나랑 둘 중에 애를 봐야 돼.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애를 보기로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직업색에 남는 것이 서로 이익이잖아요. 윈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벌어?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미혼 남성 여성의 성별 격차 임금이 있어요. 남성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적으로. 하여 연봉이 적은 여자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혹은 자, 그래 지금은 내가 덜 벌어. 아니면 지금 비슷하게 벌어. 너랑 나 둘 다 삼성 직원이네. 그래. 입사 동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직업적 전망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아까 부장차장 데이터 보셨잖아요. 직업적 전망이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prospering, 더 좋아요. 그래서 연봉이나 직업적 전망을 고려해도 기회비용의 관점을 고려해서 아,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더 잘하기도 하고 포기했을 때 포기값이 훨씬 더 크니까 남편이 포기하면 해요. 근데 스스로도 그 생각하고 여성분들도 아빠들도 그 생각해요. 아, 너가 일하고 싶은 거 알겠어. 서로 어쩔 수 없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덜 돈 버는 네가 덜 승진 안 할 것 같은 네가 사람들 이상하게 안 볼 것 같은 네가 더 잘 보는 네가 그만둬요. 근데 듀얼 콜링의 관점은 저희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이 논의가 기독인과 비기독인을 넘나들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더 첨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인 기독교를 골랐던 거예요. 오늘의 대상도 그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를 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그 직업 세계에 진출하실 때 직업적 전망이나 돈을 보고 하시지 않잖아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똑같다 우리도. 여성들도 아빠도 엄마도 나의 부르심이 아이도 있고 교사도 있다. 아이도 있고 작가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듀얼 콜링의 관점이거든요. 사적 영역도 부르심이고 공적 영역도 부르심이다. 하여 내가 아이를 버려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내가 돈 때문에 비교우위나 기회비용 때문에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에 매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의 논의의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동일하게 더불어 자녀 양육이 여성만의 가장 귀한 소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이 둘 다 소명이고 그것이 두 성 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아빠 역시 돌봄 영역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통찰?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 큰일을 당신은 큰일을 하세요. 나는 대단한 일,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정은, 사적 영역은, 돌봄은 엄마가 다 맡아줘. 아내가 다 맡아줘. 라고 하는 것이 되게 5, 60년대 모델이고 지금은 안 그러시죠. 이렇게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적 소명에 함몰되어 사적 소명을 방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용어 혹은 비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일중독에 빠지거나 독박 육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리되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 듀얼 콜링이 지지하고 또 추구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은 이런 걸 질문하세요. 알겠어, 좋네, 뭐가 되어야 돼? 하세요. 그래서 저의 그러면 소견이랄까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논의의 출발점을 위하여. 듀얼 콜링이 가능해지려면 그 뭐가 필요할까 세상 가운데를 생각해 보자면 현재까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으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으면서 이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100조 넘는 돈이, 100조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100조 넘는 돈을 썼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올라갔다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돌봄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니까 너는 집안일, 양육만 해? 내가 돈 줄게.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거기 사회적 자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넣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공적 자아가 있고 사적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돈을 줄게, 양육만 해. 내가 너 인정해준다. 너 필요한 일 하고 있구나. 돈 준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사회적 자아와 공적 자아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fulfilled, 나 같지 않은 거죠.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한쪽이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 그러면, 자, 가정 내에 있었던 엄마들을 다 끌어내요. 그래서 모두 다 아빠처럼 일하게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이제 애기들 어떡하고요? 아, 그거 아까 돈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모들을 사자. 자, 전업 이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배치시키자. 그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돌봄 노동, 사적 영역, 또 공적 영역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공적자, 사적자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듀얼 콜링이 정말로 가능해지려면 이게 당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상향을 생각해보자 했을 때 모든 아빠도 아빠로 살고 모든 엄마도 엄마로 살고 둘 다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제도와 사회 인식을 개편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떠냐. 그게 나은 방향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엄마가 표준인 삶이었는데 또 되게 싫어하고 공격당한다고 느끼실까봐 엄빠가 표준인 삶이라고 썼는데요. 즉 지금의 과거의 아빠처럼 엄마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생계 부양자 모델이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지금의 아빠들이 과거의 아빠들이 했던 것을 엄마들 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보편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돈을 벌고 보편적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빠가 칼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일하는 엄마가 칼퇴근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워라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Work and life and balance. 일과 가정을 평행하게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52시간 근무제 같은 게 작년에 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대기업이나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의 그 근무 조건이나 그 임금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막 칼퇴하고 막 52시간 근무하고 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중소기업에 해낼 수가 없어요. 혹은 또 창업 근로자, 1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내가 창업자예요. 그럼 내가 칼퇴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기업과 정부, 국가기관에서 52시간 일하고 뭐 칼퇴하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중소기업까지, 창업자들까지 될 수 있도록 확장해야 진정한 듀얼쿨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되죠. 이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낸시 포블레라는 경제학자가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설명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애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노동이 시장을 작동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쓴 거예요. The invisible heart. 그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았던 비시장적 노동이 있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 노동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모두 다 시장으로 이탈하려고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비혼가 저출산 뭐 이런 거죠. 기출산이죠. 그런데 돌봄은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해야 되고 발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도로, 건설처럼 아이들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돌봄 노동을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제 경영학자로서 자 공공재로서의 아이를 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려면 궁극적으로 누가 그 돈을 지불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다 지불할 수 없고 기업이 다 그래, 육아휴직 다녀오세요. 2년 동안 다녀오세요. 2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게요 하고 기업이 다 부담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도 나름의 그 지속 가능한 프로핏 이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가치 사슬에 속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이라는 단어는 이제 경영학계에서 많이 쓰는데요. 생산자들이 가치를 만들어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과정의 사슬들, 중간에 유통업자라든지 뭐 중간 관계자, 뭐 에이전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가치사슬에 속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까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용실에 갈 때 예약하지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갈 때도 그냥 갔죠. 워크인으로. 그쵸? 근데 지금은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는 거의 예약하는 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간적 기다림이라는 비용을 감수한 거죠. 시간적 불편, 기다림. 내가 뭔가를 주문했을 때 만들어서 도착하는데 1, 2주 걸린다. 바로 당장 배달되지 않는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이 칼퇴, 일찍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가능할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다 인간이 이기적인데 가능할까? 어렵겠죠. 어려운데 힌트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어린이 노동자를 채용한 나이키 공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아가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나이키의 그 축구공 만드는데 고용되었어요. 아시아에서.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되게 값이 적었겠죠. 판매가가 적었겠죠. 애들이 싸니까. 근데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판매한 제품 안 샀겠다 하여 이 어린이 노동자를 채용한 나이키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두 번째는 공정무역 커피인데요.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적으로 더 비싼데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텀블러인데요. 물론 이거는 정책과 제도 법률과 맞닿아 있어서 수용이 더 빨라졌기도 하지만 확산이 빨라졌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만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까지 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요지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분담을 할 때 헤라헤라 해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이 중요하다. 모두가 공공재인 아이들 또는 공공재로서의 돌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람들 모두가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야 너는 이거 애에 대한 거잖아. 기혼 유자녀만 해당되는 문제냐? 라고 하지 않도록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에 대한 공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사회 구성원이 설득이 되면서 이런 불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돌봄이 진짜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럼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뭐 은퇴자금도 없으시고 아프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부모에 대한 돌봄이 결국 제 책임이 되고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고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돌봐야겠죠. 쉼, 뭐 나를 테이크케어하는 거. 돌봄은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살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것의 돌봄은 수혜자는 혹은 그 사람들 살기 편하게 만든다면 그 돌봄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에까지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돌봄 공감을 확산하게 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확산하게 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잭가 가거라고 제가 이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큰 기업에서 마케팅 고위직까지 올라가셨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 굉장히 재능 있는 자기 동료, 후배, 선배 여자들이 계속 직장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답답함을 느끼시고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내가 해결하겠다 해서 그 좋은 회사를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직접 차린 회사가 잭가가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잭가가거가 특이한 점은 그 선생님들, 돌봄 교사들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 알바들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잠깐 몇 시간씩 알바로 주변에 있는데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아, 아이들을 돌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돌봄에 대한 공감대가 저절로 확장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혼자 오래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많이 신경 쓰이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돌봄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모두가 우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로 끝나지 않고 제 생각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뷰로크러시, 그러니까 관료제 기반의 일자리로 한다면 이 모든 엄마도 사인이 되고 모든 아빠도 사인이 되게 하려면 그 관료제 기반의 일자리 2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뷰로크러시 기반은 되게 딱딱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하기 어려워서 유연한 일자리를 보통 원하시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사회 분위기가 긱 이코노미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긱 이코노미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이런 이코노미를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당연히 그렇죠. 저 동의하는 바인데요. 반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뭐 말이 되게 이상적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유형 근무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퇴자랄지 경력단절 여성이랄지 기존의 그 직업 세계 안에서 진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청년들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BC, AC,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될 것인가, 뉴 노멀이라고 새로운 기준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그 일자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변화는 뭐냐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전에 그 직장 내에서 근무할 때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고가를 평가하거나 인식을 형성했죠. 근데 재택근무했을 때는 몇 시간 일하고 언제 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이 변화가 된다면 이런 듀얼 콜링이 확산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미국은 I Will Launch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WeConnect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WeConnect, Woman Connect라고 해서 이제 일하는 엄마들, 육아 때문에 이탈했던 전문 여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취업 플랫폼들이 유연한 일자리를 향해서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보니까 40분 주셨는데 한 1, 2분 남아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제가 마라톤 하듯이 조금 빨리 다녀왔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듀얼 콜링은 듀얼 두 가지 영역이 있고 콜링 둘 다가 소명으로 인식하고 대응한다 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기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공감하실 수 있게 하려고 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드린 다음에 이 소명이란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란 인식이 여성을 어떻게 포괄할 수 없었고 포괄할 수 있었냐에 대한 그 문제제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터 소명이 공과사적 영역에 지금 이렇게 베리어, 장벽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별로 여기 일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사실은 이 사적 영역에 일방적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공적 영역으로도 소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식하고 도와드리고, 공적 영역에만 소명이라고 인식한 사람도 사적 영역도 소명이라고 인식하도록 얘기하고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5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적 영역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자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 비용을 공공재로서 다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소비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다 같이 돌봄의 주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한다 한들 결국은 일자리 자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재정의되어야 되는가를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